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480원에 장을 시작한 뒤 오름폭을 키워 오전 중 1,484원 10전까지 올랐습니다. 환율이 1,500원 선의 코앞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환율 방어의 마지노선이라는 달러당 1,480원 선을 2025년 12월 23일 넘기고 말았거든요. 서민들의 자산이 위험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것이죠. 원달러당 환율이 1,484원을 돌파하자 한국은행이 긴급 진압에 나섰는데 과연 정부의 대책만으로 충분할까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이 왜 심각한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같은 물건을 사는데 더 많은 한국 돈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1,484원이 되면 미국에서 100달러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 14만 8천 원을 내야 한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 12만 5천 원이면 충분했는데 말입니다. 약 18.7%나 상승하는 것이죠. 이러니 환율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환율 폭등의 실체, 정부의 필사적인 대응책, 그리고 당신의 지갑을 지키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그만큼 여행비가 올라가고 수입 의약품 값은 오르고 자동차나 전자제품 같은 수입 상품들도 비싸집니다. 반대로 외국인 관광객들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는 국내 편의점에서 달러당 12만 5천 원어치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4만 8천 원어치의 한국 물건을 살 수 있으니 그만큼 이득입니다. 더 중요한 건 장기적인 영향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 가스, 곡물 같은 필수 자원들의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그러면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당신의 대출금 이자가 올라가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자꾸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아파트 한 채 사기 힘들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 출발 초반부터 원화 약세의 신호가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2월 셋째 주 들어 환율이 갑자기 1,484원 99전으로 뛰어올랐거든요. 이건 단순한 수치 변동이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환율이 올라갈 때는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1,500원대라는 선이 그것입니다. 만약 이 심리적 장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환투기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환율은 1,600원, 1,7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부가 극도로 경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즉시 국제국장 명의로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원화 약세에 대해 우려가 크며 앞으로 정부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이것은 외환 당국이 능력껏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메시지 이후 환율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구두 개입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실질적인 시장 개입이 일어났던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환율이 1,485원 근처에서 1,449원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가 공급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지금 달러를 사려고만 하지 팔려고 하지 않거든요. 달러 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큰 낙폭이 나타났다는 것은 어디선가 상당한 물량의 달러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달러가 정확히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환율을 방어할 때는 외환 보유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풀어서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죠. 쌀값이 오르면 정부 비축미를 풀어 쌀값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하지만 한국은행이 이번에 외환 보유액을 풀기에는 현재 상황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외환 보유액도 여러 사정에 따라 언제까지나 활용할 수 없는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98년 IMF 때와 같은 국제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국가 신용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외환 보유액인데 지금부터 이걸 막 써버리면 진짜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기업들의 갖고 있는 달러 보유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도 경영활동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수출로 받은 달러나 해외 자산 운용으로 생긴 달러들 말이죠. 정부가 기업들에게 특별 협력을 요청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들도 달러가 매일매일 꼭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달러를 시장에 싼 값에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연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생 동안 모아놓은 연금기금이 국민연금인데 이 기금의 규모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거의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이 거대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해외 주식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을 팔면 달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를 강조하면서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주식 자산을 일부 매도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달러를 시장에 공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환율 방어 효과는 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거든요. 그 자금을 환율 방어에 써버리면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연금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주식이 앞으로 계속 오를 수 있는데 지금 팔아버리면 그 이득을 못 본다는 거죠. 하지만 정부는 이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 즉 서학 개미들이 계속해서 미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환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서학 개미란 미국 등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말하는 건데 이들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민들이 보유한 해외 주식이 210조 원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1,700억 달러에서 1,800억 달러 규모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쓰는 돈의 단위로 계산하면 대략 210조 원대라는 거죠. 이 자산들이 언제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바로 환율 상승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니까 미리 미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환전하려고 하고 그래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환율이 오르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바로 이 서학개미들을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주식을 팔지 말고 팔 거면 그 돈을 한국 주식에 투자하라고 유인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시장 복귀 계좌라는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해외 주식을 판 후 그 수익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전에는 해외 주식을 팔 때 22%의 양도세를 내야 했거든요. 테슬라를 산 가격이 1,000만 원인데 2천만 원에 팔았다면 1,000만 원의 차익에 대해 22%, 즉 22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1, 4분기, 즉 1월부터 3월 사이에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1년 이상 보유하면 그 양도세를 100%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혹은 테슬라 같은 미국 주식을 팔아서 번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뜻이죠. 더 매력적인 건 타이밍입니다.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 복귀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순간 그 판 부분의 양도세는 즉시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나중에 국내 주식이 올라도 떨어져도 관계없이 말이죠. 물론 내년 2, 4분기, 즉 4월부터 6월에 들어오면 80%만 깎아주고 하반기에 들어오면 50%만 깎아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항상 22%의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세금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해 준다는 거니까요. 더 흥미로운 부분은 이 혜택의 처리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혜택은 나중에 정산되는데 이 제도는 다릅니다.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 복귀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순간 해외 주식을 팔 때의 양도세는 즉시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그 후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완전히 확정되는 거죠.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만약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국내 주식을 파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당시 면제해줬던 세금을 역추징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2천만 원의 이익이 있어서 세금을 면제받았는데 9월부터 6달밖에 안 됐다면 그때 미루했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죠. 이것은 정부가 진정성 있게
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장기 투자가 아니면 혜택을 못 본다는 제약을 두려는 거죠. 이 정책의 배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왜 정부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섰을까요? 기본적으로 환율이 계속 오르는 현상을 타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두 개입으로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를 분석해보니 서학개미들의 자본 이동 때문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도 이제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국내 주식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부터 50대까지의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보다 미국 주식에 더 큰 신뢰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심리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양도세 면제라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서 말이요. 이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실제로 봐야 합니다. 일단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해외 주식으로 수익을 본 서학개미들이 이 제도에 응할지는 미지수거든요. 일부에서는 이것이 단지 환율 방어를 위한 임시 방편일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은 이미 증명된 시장이고 나스닥 같은 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한국 코스피가 그만큼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경우는 이 정책에 대량의 자금이 응해서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율은 자동으로 안정되고 국내 주식시장에 큰 자금이 유입되면서 코스피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자가 주식 투자로 자산을 늘리게 되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최악의 경우는 서학개미들이 여전히 해외 자산을 선호해서 이 정책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자본 통제나 더 강한 규제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자유시장 원칙에 위배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중간 정도의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벽하게 성공하지도 완전히 실패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환율은 조금 안정되겠지만 여전히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연말과 내년 초까지 환율과의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놓쳐선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즉 달러 자체의 가치는 최근 떨어지고 있는데 원화만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환율 문제라기보다 자본의 이동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외국인 투자세들이 한국에서 자금을 빼가고 있고 동시에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로 나가면서 원화의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정부가 서학개미를 타겟으로 정책을 편 것은 합리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 이동은 우리가 직접 막을 수 없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행동은 경제적 인센티브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개월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과연 얼마나 많은 서학개미가 이 제도에 응할지가 관건입니다. 언론과 전문가들도 이 기간에 자본 이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매월 발표되기 때문에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빨리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수십조 원대의 자금이 들어온다면 정부의 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국내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면 이 정책은 장기적인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주식이 다시 각광받는 것을 보면 다시 투자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서학개미들이 여전히 해외 자산을 선호한다면 정부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환율 상황은 단순한 경제 지표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신뢰도와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부가 환율을 내리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제 펀더멘탈의 개선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출이 잘 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율 상승은 당신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물가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식재료와 수입 의약품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밀가루, 옥수수, 설탕 같은 기초 식료품들이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밀가루 값이 자꾸 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사 먹는 빵, 면, 라면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휘발유와 난방유 가격입니다. 국제 유가는 달러로 결정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같은 양의 석유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합니다. 경유값이 오르면 버스 요금과 택시 요금이 올라가고 배달 음식 가격도 올라갑니다. 겨울철 난방유 값이 오르면 월세나 관리비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에게는 이것이 생사를 가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출금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환율 상승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가 오르면 당신의 월 대출금 이자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1%만 올라가도 5천만 원짜리 대출이면 월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생활비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보험료와 의료비입니다. 외국산 의약품의 가격이 오르면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암 치료약이나 희귀질환 치료제처럼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 의약품들은 환율 변동의 영향을 직접 받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수리비 상승으로 인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이 모든 영향들이 한 번에 닥쳤을 때 당신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물가 상승으로 월 30에서 50만 원, 난방비와 교통비로 월 30에서 50만 원,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이 월 50에서 100만 원 증가, 의료비와 기타 생활비까지 모두 합치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월 200~300만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실질적으로는 200~300만 원대의 구매력을 잃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환율 1,500원대를 절대 넘기고 싶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환율이 오를 시기에는 대출을 최대한 자제하세요. 금리 인상이 임박해 있을 때 새로운 대출을 받으면 처음부터 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미 대출이 있다면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환 계획을 세우세요.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원금을 갚아둘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둘째, 생필품은 미리 사두세요. 물가가 오르는 것이 확실해 보일 때는 보관이 오래 가능한 식재료와 의약품은 미리 구비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통조림, 냉동식품, 분유, 기초의약품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과도한 사재기는 시장을 왜곡함으로 자제해야 하지만 가정의 기본 수요를 충족할 정도의 비축은 합리적입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생필품이 품절됐던 경험을 기억하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셋째, 고정금리 계약은 서둘러서 완료하세요.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면 금리가 오르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면 변동금리 상품보다는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세요. 당분간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지금의 낮은 금리를 고정시키는 것이 이득입니다. 넷째, 생활비 절감 계획을 세우세요. 환율이 오르면 피할 수 없이 물가가 오릅니다. 그렇다면 미리부터 생활비를 줄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고 에너지를 절약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 오기 전에 에너지 효율을 점검해 두면 난방비 상승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금융 상담을 받으세요. 만약 당신이 대출금이 많거나 가정 형편이 어렵다면 지역 금융상담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기관에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재정 상황을 분석해서 금리 인상에 대비하는 방법을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섯째, 정부 지원 정책을 주시하세요. 환율 위기가 심해지면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응급 지원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의료비 지원, 에너지 보조금 같은 정책들이 그것입니다. 당신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런 정부 지원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국민의 것이며 필요한 사람이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곱째, 장기적으로는 경제 기초를 챙기세요. 단기적인 환율 변동성은 피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얼마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의료비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생활비를 절감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으로 고용 안정성을 높이세요. 당신의 직업이 환율 변동의 영향을 덜 받도록 하는 것, 즉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결론적으로 환율 상승은 일반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생활 타격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계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아닙니다. 당신은 매달 월급을 받고 그것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단순하면서도 실질적인 생활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실천들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돈이 인격입니다.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고 인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의 환율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